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TMV 어드바이저의 나철균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은퇴 설계 세 번째 시간으로서 사회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세 번째 시간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다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한 시간 정도 함께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 내 모습을 꿈꾸지만은 꼭 꿈꾼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부터 내가 준비를 하고 만들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할아버님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굉장히 식스팩에 건강하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한 분은 병원에 환자 보고 있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10마디 말씀을 드린 것보다 사진을 보시고 미래 나의 모습은 어떤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스스로 느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미래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사회 모습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진입이 되면서 사회는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은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제가 보게 된 광고 사진인데요.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시죠? 원래는 경로석이 세 자리가 돼 있고 일반석이 8자리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경로석이 8자리 그리고 일반석이 3자리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그만큼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 모습을 반영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미래 사회 모습에 저렇게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인구가 적어진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부분이나 민간적인 차원에서도 제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점점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에 따른 선진국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를 경험했던 일본이라든지 유럽, 미국 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인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냥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노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에게 몇 살이 노인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학생들은 47살이 노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질문을 50세 되시는 분들께 질문해 봤더니 노인은 그래도 65세 정도는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고 똑같은 질문을 70세 어르신들께 질문해 봤더니 그래도 85살은 지나야지 노인이지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나이는 사실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얼마 전에 85세 생일을 맞아서 스카이다이빙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90세에 또 뛰어내릴 거라고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80세가 넘고 90세가 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허약하고 빈약한 노인의 모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노인의 정의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미국 사례에서 보시면은 가장 요새 인기 있는 할아버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본인의 차가 있고 운전할 수 있으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줄을 서고 인기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보다 좀 더 인기가 많은 할아버지는 밤에도 운전할 수 있는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사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가 볼 텐데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과 건강 문제를 단연 두 가지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보시면은 40%의 그 비율로 그 막상막하의 그 어려운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 건강 부분은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부분으로 오늘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단은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것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료보장 체계는 국민으로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다시 한번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사회보장, 두 번째는 공적 부조, 세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네 번째는 관련 복지제도,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회보험으로서 의료보장 쪽과 소득보장 쪽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3층 구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층의 국가의 보장, 2층의 기업, 회사의 보장, 3층의 개인의 보장. 이런 3층 보장이 이루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2층 퇴직연금 쪽의 보장이 굉장히 좀 약한 상태입니다. 2005년에 퇴직연금이 시행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시행이 된 거는 2010년, 11년이 지나서야지 제대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 3층 구조 중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층 구조와 3층 구조로 보통 큰 자산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층 구조의 경우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이 있고, 2층 구조에서는 특수직역연금과 이제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는데, 특수직역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퇴직연금이랑 좀 다른 특수한 개념이라서 특수직역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제도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최저의 빈곤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연령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최소한의 빈곤의 계층을 탈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그 보조를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노인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전 연령에 대해서 해당이 되고, 그 위에 단계가 기초노령연금제도라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그 자산조사를 통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께 그 조세를 통해서 최종 안전망의 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완을 해주는 제도로서 기본적인 그 노령생활 자체가 힘드신 분들께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자세히 좀 우리가 살펴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은퇴하고 노후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필요로 하게 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 재원이 고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금으로서 준비하시는 것이 좀 더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가가 존립하는 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물가 상승이 되는데 그 물가 상승분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에 대한 조그마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개요를 보시면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혹은 사망 또는 소득의 감소로 인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 쉽게 말해서 일을 하기가 힘들거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때 국가에서 일부 연금을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쉽겠고, 납부 대상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을 당연 가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직장에 다니고 근로생활 하시는 분들을 직장 가입자, 그리고 개인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 가입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을 임의 가입자라고 하겠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일단은 소득이 있는 무소득의 배우자가 해당이 되고, 만 27세 이하의 미만의 학생들, 그리고 군인들은 당연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그 대상자를 임의 가입자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임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역시 노후에 대한 그 기대라든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사회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납부 시기랑 수령 조건을 보시면은 일단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국민연금 납부가 되어야지 연금이 수령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60세까지 납부를 많이 하시고 60세 이상부터 수령하시게 되는데 60세 이상부터도 수령 나이가 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비례가 되는데요. 52년생까지는 만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이 수령을 시작하고 보통 3년 단위로 나이가 점차 늦춰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시는 분들은 만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연금 수급액도 조절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연금의 종류를 보시면은 매월 지급받게 되는 연금 급여가 있고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급받게 되는 일시금 급여가 있습니다. 연금 급여에 매월 지급받는 거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이제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애연금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돼서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대비한 이제 급여를 장애연금이라고 하고,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기본적인 유족의 생계가 필요할 텐데 그 유족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를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매월 지급이 되는 연금급여이고, 일시금으로 지급이 되는 연금급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같은 경우는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데, 보통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60세를 맞이했다거나 국적이 국민으로서 국적이 박탈이 되고 혹은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 그때 납입했던 부분만큼을 일시에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사망일시금 같은 경우는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못 받을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를 사망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내가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살펴보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늘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 국민연금은 얼마 정도가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 노후 소득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부분을 따로 내가 준비를 하겠구나. 이런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면은 보통 연봉 소득에 따라서 납입이 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연평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보통 30세에 일을 시작을 하고 60세까지 일을 마친다라고 했을 때 연봉 3,600만 원에 해당되시는 분이 30년 납입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연금보험료로 26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 납입하게 되면은 30년 후에는 약 76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우리가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내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적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노후연금, 노령연금 계획을 세울 때는 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서 개인연금이라든지 외적인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연금을 이제 알아보고 싶으신데 어디서 알아볼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계시는데요.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환경에 맞춰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m.nps.or.kr로
핸드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시면은 연금 정보라든지 연금의 소식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 국민연금 트위터에 팔로잉을 하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질문을 올릴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고 또 국민연금 관련된 그 새로운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NS도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직접 내 연금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이 메인 홈페이지인데 우측면에 보시면은 흰색 메모 박스에 내 연금 알아보기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클릭을 하시면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한 기간 등을 입력을 하셔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그 국민연금이 얼마가 되는지 그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면은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공적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 노후 생활에 있어서 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부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 특히 노인을 부양해야 될 젊은 사람들의 인구는 적어지고 반대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그 재원이라든지 그 여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삼각형 모양의 인구 구조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70년, 80년대에는 삼각형 모양이었던 것이 점점 횃불 모양으로 바뀌면서 2050년 가면은 역삼각형 모양으로 정확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8명, 9명에서 노인 1명을 부양을 하면 됐던 것이 2050년 넘어가게 되면은 젊은 사람 한두 명이 노인들의 8명, 9명을 부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원적으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204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98년 가입자분들까지는 소득 대체율이 70%가 됐었는데 2028년 이후로는 4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말은 연금 생활 시작하기 전에 은퇴 전에 내 급여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은 소득 대체율이 70%라고 하면은 100만 원의 70%가 은퇴 후에 발생이 되는 소득을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2028년이 지나가면은 40%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그 국민연금 외쪽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차츰차츰 나중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가능한 한 준비를 시작을 하셔서 시간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생활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면은 내가 은퇴 후에 살아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여기 자료 보시면 2009년에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부부의 경우와 혼자 사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부의 경우를 살펴봤을 때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적정 생활비로 약 215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도 단위로 넘어갔을 때는 약 158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며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 174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공적연금으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대체가 되느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근로자 기준으로 봤을 때 많으면은 한 40% 정도까지는 우리가 공적연금으로 대체가 되고 나머지 한 50에서 60% 정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대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좀 심각한 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공적연금이 약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66% 이상이 개인연금으로 준비가 되는데 개인연금도 준비를 하시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사실 준비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베이비붐 세대를 흔히들 샌드위치 세대, 끼인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자식도 부양을 해야 되고 나의 몸도 챙겨야 되고 내 윗 부모 세대의 그 부양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보통 보시면은 자녀 교육비 그리고 아직 출가를 안 한 자녀가 있다면은 자녀 결혼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그 투입이 되면서 정작 중요한 내 노후 자금, 은퇴 준비 자금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준비를 해도 은퇴 자금 마련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너무 늦게 준비가 되고 준비도 아예 생각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 외적으로 우리 현재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산 규모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많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이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은퇴 후 생활하게 되면은 급여가 사라지면서 매달 받는 이제 월급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월급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 필요한데 부동산의 경우는 단위도 크고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에 대한 활용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국민연금 외적으로 또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모기지론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았지만은 이것은 반대로 집을 국가에 맡기고 그 국가에 맡긴 집의 기초 금액을 산정을 하셔서 연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외적으로 또 우리가 보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연금이 있겠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보시면은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 돼야 되며 1주택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로 이제 9억 원 미만의 그 주택을 보유하셔야지 그 주택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 그 수령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신 수령 방식이 있고 종신 혼합형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종신 수령 방식은 말 그대로 매월 월급처럼 종신토로 지급을 받는 연금 형태를 말하고요. 종신 혼합형 수령 방법은 50%는 종신연금형처럼 죽을 때까지 연금 수령을 받게 되고 나머지 50%는 그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그런 수령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연금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했을 때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60세, 65세, 70세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부터는 보통 개인연금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고 65세 지나면 국민연금이 발생이 되시고 보통 70세 정도에 많이 신청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70세에 예를 들어 3억 정도의 주택을 주택연금을 전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 2011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6만 원 정도의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 수령도 하고 주택연금도 수령을 하게 되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은 충분히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인식이라든지 그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래도 집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깔고 앉아 있는 자산이라고 부동산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깔고 앉아서 언제까지 부동산 상승 버블기 때만큼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금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택연금도 활용을 해 보실 만한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소득 보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의료비 보장 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100세 시대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정책, 정부에서 정책이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보통 다 100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 60세에 은퇴를 해서 뭐 대충 70, 80까지 살다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이제 노후 생활 끝났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장수의 축복 혹은 재앙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박유성 교수 팀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71년생
지금 현재 나이로 만 41세 되시는 남성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살 것이냐 봤더니 94세까지, 절반 이상이 94세까지 살 걸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 산다라는 그 다른 또 반증이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수명을 안 쓰고 최빈 수명을 쓴다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0세부터 이제 사망하는 평균의 나이를 나타내는 말인데, 사실은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최빈 수명 쪽에 좀 더 이제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빈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몇 살에 가장 많이 사망하냐, 이것을 나타내는데, 지금 일본의 경우는 93세라고 그 최빈 수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93세가 충분히 최빈 수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에 따른 준비가 개인적으로도 필요하고 물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만 과연 이렇게 늙어가느냐? 한번 전국, 아니 세계 지도를 보시면서 그 이야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 보시면은 2000년도에 그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나라를 이제 찾아보게 될 텐데, 이쪽 보시면은 파란색이 유럽, 그리고 일본 쪽에만 2000년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게 되는 그 인구 구조가 나타내는데, 보시면은 2025년에 과연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얼마만큼 그 발생이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절반이 파란색의 60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어가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준비가 충분히 가능한 국가라면은 장수 리스크가 아닌 축복이 되겠지만은, 사회 제도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노인 부양에 대한 굉장한 큰 쓰나미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쉽게 우리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도 하고 진찰도 받고 했을 때 쉽게 의료보험증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전 국민 누구나 해당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쪽에 좀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에 우리가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수 시대를 맞이하여서 뭐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혼자 힘으로 생활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 65세가 안 되더라도 치매 등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64세가 안 되는 국민이면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시설급여라는 것이 있고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시고, 그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되냐? 보통 대부분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이 되고, 일부분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서비스 제공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서비스 이용할 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공단 직원분들께서 그 환자분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러 내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심신 상태를 조사를 하고 각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등급 판정이 되면은 그 등급에 따른 결과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해당되는 등급에 따른 그 서비스를 이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을 받을 수가 있고, 급여 이용 같은 경우는
그 장기 요양 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 요양 급여 서비스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등급 판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나눠보는 것을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그 상황이 심각한 등급을 1등급이라고 합니다. 1등급은 와상 상태라고 부르죠. 거의 모든 활동을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침대에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등급은 1등급이라고 하고, 2등급의 경우는 휠체어까지 이용을 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그래서 전반적인 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2등급이라고 하고, 3등급의 경우는 뭐 식사, 배설, 옷 입기 같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조금은 경한 상태의 등급이 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급별로 이용한 서비스가 있고, 급여의 종류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재가급여. 재가급여는 그 요양사분들께서 방문을 하셔서 직접 목욕도 시켜주시고, 그 집안 청소도 대행해주시고, 식음료거리들을 사서 주시고, 이런 방문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문 목욕, 그리고 뭐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 움직일 수 없고 활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노인 그 요양사분들께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시설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그 노인 그 의료복지시설에 입소를 하셔서 입소돼서 시설을 이용을 하시는 거를 이제 시설급여라고 하고, 특별현금급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벽지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15만 원 정도 그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을 특별현금급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세 가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우리가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 재원 조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 재가보험과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의 경우는 약 15% 정도의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을 하고, 시설급여의 경우는 약 20% 정도의 그 본인 부담 비용금을 그 납부하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원 조달까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항상 국민연금으로만 충분한 그 연금 재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보험 제도로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개인적인 또 사보험으로도 보완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되는데, 의료비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질병 부분이 뭐 새로운 질병이라든지 이름이 들어보지 못하는 질병을 그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이 되며 그거에 따른 또 의료비가 많이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보험 쪽으로 사보험도 일부는 보완하셔서 필요할 그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이 부분은 노인분들께 한번 여쭤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평균치로 보면은 대중은 없지만 사망하기 직전에 대부분 평생 쓸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쓰고 우리가 돌아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젊었을 때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있고 뭐 건강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나 건강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을 생각했을 때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질환 쪽에서 가장 그 걱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 치매라고 합니다. 중풍이라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생활했을 때 내 옆에 주변 사람들 봤을 때는 평생토록 같이 늙어가고 같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치매가 발생이 되면은 이것이 생활에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가족, 내 주변 지인들에 대한 그 큰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밝게 웃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치매가 발생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치매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일부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건강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치매 예방할 수가 있고, 뭐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로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의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르신들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9988 어르신 포털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9988234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4일째 사망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9988234인데 이것이 9988238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다시 팔팔하게 살아나서 생활을 하게 되는 9988238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영을 해서 9988 어르신 포털을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좋은 내용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9988 어르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뭐 치매 없는 서울, 일하는 노후, 뭐 노인 건강 지원, 노인 문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고 복지 서비스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 노인 복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또 나와 있고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도 있고 의료기관은 어느 곳이 있는지 그리고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체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여가활동, 교육문화, 여행 같은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노인 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 복지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위치도 알아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르신들 택배 서비스인데요. 65세 지나면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택배 배달을 하면서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을 해서 택배 배달을 하면은 어르신들께는 소일거리도 되고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냐, 과연 나는 늦은 것인지 빠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변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는 뭐 60이 넘었으니까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전히 65세가 되고 70세가 되고 75세, 80세가 되더라도 충분히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길게 우리가 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삶을 지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서드 에이지라는 제3 인생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서드 에이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 첫 번째 에이지는 25살까지를 첫 번째 에이지, 그리고 50살까지를 두 번째, 그리고 75세까지를 세 번째 에이지, 그리고 100세까지를 마지막 은퇴 시기 네 번째 에이지라고 나눠질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은퇴 시기가 빨라졌기 때문에 50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5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50년이라는 기간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트렌드를 보면은 굉장히 아웃도어를 많이 입고 등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50세 때 은퇴를 해서 산에 다니면은 50년간 산에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인생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아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세 이후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서드 에이지를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젊었을 때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인 부분, 또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실천을 못하고 생각만 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실 텐데, 미리 준비를 하셔서 서드 에이지를 맞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축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욕이라는 한비아라는 그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쓴 작가분이 계신데 그분이 58년 개띠라고 합니다. 그런데 33년 전쯤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공부를 시작을 하시고 최근에 유엔에 다시 취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년이 정해져 있는 이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50세가 정년 나이로 보면은 50세 이후부터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고 좀 더 여유 시간을 갖고 또 지나서 일을 배우고 여유 시간을 갖고 돈을 버는 이런 시기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그리고 내 건강 상태를 체크 안 하고 막연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는 암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때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이 그 10살부터 25살까지가 첫 번째 에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침 6시에 해당됩니다. 아침 6시에 여러분들을 뭘 합니까? 그리고 50세 때 해당이 되는 나이가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는 뭐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업무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아직 12시 점심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이뤄놓은 것 없고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이 있으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제3 서드 에이지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낮 12시를 막 지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머지 오후 시간도 있고 오후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소득도 발생이 되고 일에 대해서 보람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녁 시간에는 평온한 가정에 돌아와서 저녁도 식구들과 나눠 먹고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이런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내 나이가 지금 시계로 봤을 때 몇 시에 해당되는지 이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우리가 뭐 인생을 준비하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그 국민연금과 뭐 주택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가입을 하고 당연히 돈을 내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찾아보지 않으면은 과연 얼마를 받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남의 일처럼 여겨질 텐데 앞으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부를 하고 건강보험을 납부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정책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각자 다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연금 쪽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겠다. 나는 좀 건강 쪽으로 알아봐야겠다. 나는 우리 집에는 치매 환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장기 요양 쪽으로 알아봐야겠다. 여러 가지 본인에 따른 느끼시는 점이 달라지셨을 텐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서드 에이지에 대한 개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맞춰서 스스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건강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은퇴를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을 할지 고민, 계획 세워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지만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건강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자, 우리나라 노후 보장 제도는 3층으로 보장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 첫 번째 층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이제 국민연금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층은 퇴직연금, 세 번째 층은 개인연금이 있겠습니다. 자, 개인연금은 우리가 가교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보통 65세 이상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에 대한 그 준비도 내 소득에 맞게끔, 내 성향에 맞게끔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www.nps.or.kr로 방문하시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재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국민연금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도 우리가 또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노후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맡겨서 그 담보를 하여서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 주택연금이고, 자, 주택연금 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것도 배워봤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우리가 나이 들고 질병이 발생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혼자 힘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그 신체 활동에 대한 그 제공을 받고 또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우리 집에 어르신이 계신다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국가 제도 중에서 국민연금 쪽 그리고 노후 요양 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은퇴 설계에 대한 부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